30년간 청소원으로 일하며 아들이 지훈에게 결혼 선물로 집을 사주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직전 다리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모은 모든 돈을 선물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은 지훈과 의사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대화는 제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친구로서 솔직히 말해야겠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 계모는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고 회복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절단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친모가 결혼식에 못 올까 봐 걱정하지만 계모를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너무 빨리 회복된다면 결혼식에서 제 곁에 서 있던 사람이 그녀의 친모가 아니라 제 생모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조용히 지갑에 은행 카드를 다시 넣었다. 내 모든 저축이 들어있는 카드였다. 원래 지훈의 결혼 선물로 준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생모가 다시 등장한 상황에서 그는 이제 내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나중에 다른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지훈이 이번에는 의사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늙었어요. 수술에 돈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다리 속의 강철피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인 치료만 해주세요. 그녀는 항상 자존심이 강했어요. 장기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지지 않았다면 결혼식에 기어갈 정도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수빈의 부모는 대학 교수예요. 청소원과 함께 앉아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 우리는 오랜 친구인데 이 말을 해야겠어요. 당신의 계모의 다리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미경은 활기찬 여자예요. 휠체어 생활은 그녀를 짓누를 거예요.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이 필요 없더라도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최상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고집했다.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의 거칠애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결국 결혼식 영상을 볼 거예요. 그가 말했다. 지금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 그녀의 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진짜 엄마가 내 생명을 주셨어요. 아무도 그녀가 내 결혼식에 참석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미경은 내 생모가 나를 잃었기 때문에 나를 입양했어요. 만약 그녀가 나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쨌든 나를 찾아냈을 거예요. 미경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그녀가 절단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그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식, 그건 내 생모의 것이에요. 모든 말이 매서운 매질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은행 카드를 내려다보더니 영원히 숨겨버렸다. 의사가 약을 들고 돌아오자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지훈, 정말 그렇게 무심할 수 있니? 그리고 너를 키우지도 않은 여자 때문에 그는 지훈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내 아들은 단순히 생모를 존중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그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그의 교육을 누가 냈을까? 그 집과 차를 누가 샀을까? 그의 화려하고 교양 있는 생모가 아니었다. 그의 시부모도 아니었다. 바로 나였다. 항상 나였다. 30년을 바쳤는데 이게 내 보답이었어. 아픔과 믿을 수 없는 감정이 나를 덮쳐 병상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그게 가장 힘든 건 아니었다. 내가 의식 잃은 줄 알고 지우는 내 손과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줬다. 그리고 역겨운 자연스러움으로 약혼녀 수빈과 대화를 시작했다. 걱정 마, 베이비, 그가 말했다.
내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돈을 내게 남기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 돈을 받으면 내가 원하던 그 차는 내 거야. 내 엄마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어. 약속해. 내가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수빈은 이전에도 몇 가지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나는 그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가 내 돈을 써서 그녀에게 차를 사주다니. 지우는 내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지만 차를 사주는 건 문제 삼지 않았다.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결혼식 날 그녀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도구로 수술을 건너뛰었어요. 한 달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가 망가질 거예요. 그녀는 간섭할 힘이 없을 거예요. 걱정 마. 아름다운 사람아. 결혼하면 2명의 아름다운 아이를 가질 거야. 엄마는 움직일 수 없을 테니 우리가 돌볼 거야. 그녀의 저축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거야. 내 가슴이 조여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가 나를 멀리하기 위해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가 고아원 밖에서 내 소매를 붙잡고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동정심에 그를 받아들였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청소 일을 여러 개 하며 돈을 모았다. 그에게 모든 돈을 아껴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30살이었고 여전히 그가 힘들어할 경우를 대비해 용돈을 주었다. 그의 인생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그를 버린 여자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녀가 더 존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차를 사게 두라. 나는 더 이상 감정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제 약을 사러 나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어봤습니다. 그가 생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저녁을 먹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를 입양했을 때 제 나이쯤이었지만 지금의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수년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햇빛과 바람 아래서 일하며 쉬지 않았죠. 그의 결혼 후에는 드디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고 걱정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세월이 흘렀고 저는 늙어 보였어요.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좋은 유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말했지만 그녀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자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과 통화할 때는 항상 제가 말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만 답장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통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랑에 대해 수줍어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가장 친한 친구 은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생모가 그렇게 훌륭했으니 그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에게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모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우는 나를 완전히 갉아먹으려 하면서도 기본적인 존중도 주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그렇게 이타적이라서 진실을 알아도 침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잊었어요. 내가 어머니가 되기 전에 나는 여성이었죠. 지훈이 돌아와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고 눈이 빛났어요. 그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엄마, 깨어났어요? 너무 오래 나가셔서 걱정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당신은 중요한 손님이에요. 용감한 엄마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기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정말 아쉽네요. 저는 항상 청소 도구를 평소 자리대로 제대로 보관했어요. 지훈이 옮기지 않았다면 그 날카로운 도구에 밟히지 않았을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그를 너무 사랑해서 제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가 부주의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결혼식에 갈 거야. 잠시 동안 지훈의 눈동자에 공포가 스쳤어요. 그는 급히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그는 계속 말했어요.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너에게 힘들 거야. 너를 과로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거짓말을 들으며 차분히 미소 지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너를 탓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이 이해돼. 대신 누군가를 고용해서 대신 참석하게 할게. 그때 질문이 나왔다. 엄마, 결혼 전에 나한테 돈을 모아놨다고 했잖아? 언제 주실 거야? 그는 먼저 내 부상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더니 용서해주는 척하며 내 돈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참 고상하네. 아마도 돈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지훈은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갑자기 내가 걸을 수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다. 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결혼식 리허설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다. 엄마, 수빈이 좀 수줍어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약 냄새가 그들을 불편하게 할까 봐요. 그들? 그의 생모도 포함된 건가요? 지훈은 자신이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가 예상보다 훨씬 전에 그의 그렇게나 존엄한 생모를 이미 봤다. 부유한 노인에게 유지되는 애인, 그게 진짜 품격이었지. 지훈은 나를 작은 옆방에 앉혀두고 급히 달려갔다. 나는 휠체어를 밀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결국 이 결혼식에 재정적으로 기여했으니 심장이 부서질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 일시적인 평화를 보고 싶었다. 행사장에 가까워지자 준비 중인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그 예쁜 여자 결혼식을 위해 가족들이 장식을 하고 있대. 진짜 엄마는 입양 엄마를 대신하는 고용된 배우라고 하더라. 입양 엄마는 얘 안 오지? 누군가 물었다. 병에 걸렸다고 들었어. 하지만 진짜 엄마만큼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라면 그냥 참석하게 했을 거야.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 생모를 전해 봤어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자이너 브랜드로 차려입었어요. 성공한 여성처럼 보였어요. 입양 엄마가 오늘 실제로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들의 말은 내 가슴을 더 조여왔다. 나는 휠체어를 밀어 연회장 문으로 향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볼 수 있었다. 수빈은 우아한 캐멀 울 스카프를 환영 선물로 들어올리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예린, 지훈이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그는 항상 내가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 내가 과장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가 과장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 수빈이 나를 볼 때마다 항상 엄숙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떠올랐다. 지훈은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 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몸이 안 좋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단순히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원하는 때에 어른들을 매료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그녀에게 탓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지훈의 약혼녀였고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행동은 대부분 그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예린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자 저는 수빈이 지훈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 진짜 엄마는 디자이너 옷을 입었어. 분명히 부자야. 만약 그녀를 설득하면 더 큰 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내 엄마가 준 그 좁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도 돼. 수빈은 예린이 새 집을 사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달래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준 아파트는 임시 거처였어요. 그들이 약혼했을 때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죠. 사실 저는 이미 더 큰 집을 찾아놨어요. 단독주택이었죠. 만약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큰 돈을 절약했죠. 예린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말했어요. 지훈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그를 짐이라고 부르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둘 다를 위해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 같은 여자가 이제 수빈은 그녀가 집을 사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는 꿈꾸는 게 나을 거예요. 신부가 리허설을 위해 들어오자 신부는 제가 신랑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신부에게 예린이 실제로 그의 어머니라고 급히 정정했다. 신부는 우리가 장소 계약을 맺을 때 나를 만난 적이 있었고, 이제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복잡해졌다. 지훈은 나를 여기 데려와서 리허설에 그의 어머니로 참석하라고 했다. 이제 예린이 등장하자 나는 분명히 여기 있을 자리가 없었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은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가 확정되었고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30년간 키워온 아들입니다. 만약 그가 변한다면? 만약 그가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대 위에 완벽한 3인조를 올려다보았지만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을 처리한 후 그녀가 다른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유대가 끝나는 만큼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습 후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지훈이 비싼 레스토랑을 골랐습니다. 제가 잘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조용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너무 비싸요. 우리는 이 정도는 필요 없어요. 더 큰 집을 위해 저축해야 해요. 지훈은 그 말을 무시했다. 편안히에 미경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녀가 조용히 내버릴 거야. 그녀는 이제 장애인이니까 결국 나만 방해할 거야. 그녀는 잘 행동해야 해. 내 진짜 엄마가 고통받게 할 수 없어. 그녀는 사치에 익숙하니까. 식사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지훈도 수빈도 내 상태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내가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몸까지 가는 게 힘들었다. 조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지훈은 지켜보지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예린이 일어나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은 급히 일어나며 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예린을 향해. 아니에요. 그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를 바라보자 그는 말투를 바꿨다. 제 엄마는 항상 자랑스럽고 강하셨어요.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걸 싫어하세요. 고마워요. 나는 예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과 관계를 끊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었다. 계단까지 도착했을 때 내가 말하려던 순간 예린이 갑자기 의자를 힘차게 밀어냈다. 내 발이 벽에 부딪혔다. 통증이 온몸을 찌르며 이마에 땀이 맺혔다. 예린, 뭘 하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냐? 그녀는 짜증나게 말했다. 미경, 내가 그 짐을 내게서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얘 듣지 않았어. 내가 거에 들킬 뻔했어. 지훈에게 사용했던 달콤한 톤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차갑고 잔인하게 들렸다. 이건 경고일 뿐이야. 예린이 말했다. 그를 지원할 돈은 없어. 그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건 그의 문제야.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면 제대로 된 엄마처럼 행동해줄 수는 있지만 나를 협박하지 마. 너는 이미 그에게서 충분히 받았잖아. 그녀는 비웃었다. 나는 그들의 메시지 기록을 봤다. 지훈은 최근에 그녀에게 비싼 선물과 보석을 주었다. 내가 그의 어머니로서 항상 원했던 그런 배려를 나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예린은 모두 받았다. 예린은 비웃으며 말했다. 뭐, 내가 이걸 무료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 꿈도 꾸지 마. 계속 게임을 하면 그를 잃을 거야. 그는 지금 나에게 더 충성스러워.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는지 지훈과 수빈이 달려왔다. 그때까지 태도가 거만하던 예린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그녀의 발뒤꿈치가 비틀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고, 미경. 치라고 했잖아. 지훈의 결혼식에 대신 참석해 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를 밀어. 발이 너무 아파. 예리는 몇 년 전보다 더 무례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이 아픔으로 인해 더 두꺼워졌지만 나는 반응을 억눌렀다. 얼굴을 중립적으로 유지한 채 지훈을 쳐다봤다. 30년 동안 그를 키워왔는데 지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을 줄 줄 알았어. 하지만 대신 그는 수빈과 함께 예린을 일으키기 위해 서둘렀다.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 눈동자에서 오직 혐오감만 느꼈다. 엄마, 저는 예전에 당신이 어려움 때문에 청소 일을 해야 했던 여성이라고 믿었고 그걸 존중했어요.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쓴웃음을 내뱉었다. 30년 동안 그를 키웠는데 결국 감사 모르는 아이를 키웠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은정, 지훈의 어머니로서의 내 관계는 끝났어. 지훈은 항상 나를 열등한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어. 좋아. 그의 화려한 삶이 그의 낮은 어머니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갈지 보자. 수빈이 의자를 끌어다 놓으며 지훈은 예린의 발목을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나는 휠체어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그때 은정이 도착했다. 그녀는 내 발의 상처를 보고 즉시 그들을 대면하려 했다. 나는 그녀를 막았다. 나는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여기서 나가라고 하니 나는 머물지 않을 거야. 퇴원 절차는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너희 둘은 결혼식에 집중해. 수빈은 지훈에게 돈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지훈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비웃는 듯이 웃었다. 걱정 마, 수빈. 그녀는 여기 머물 이유 없잖아. 보내줘. 나 말고 누가 그런 여자를 받아줄 거야. 은정이 나를 그곳에서 휠체어로 밀어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얘 반박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한 끼 식사 비용을 아낀 것에 안도했을 뿐이었다. 그가 교육에 쓴 돈, 그를 키우는 데 쓴 돈, 그건 이미 충분했다. 하지만 집과 차에 쓴 돈, 그건 되찾을 계획이었다. 그날 오후, 은정이 예약해준 의사에게 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한 달 안에 회복될 거라고 말했다. 일주일도 안 돼 지훈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얘 병원에서 나가지 않고 갔어요. 그가 내가 떠났다는 걸 이제야 알아챘군요. 지훈은 바보가 아니에요. 예린이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걸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엄마, 예린이가 엄마를 밀어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강하고 성공적이에요. 엄마가 그녀를 자극하지 않으면 그녀는 엄마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엄마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엄마가 항상 제 진짜 엄마예요. 답장해 주세요. 결혼식이 한 달 후에 있어요. 엄마의 축복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수빈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이제 그는 나를 기억해냈어. 왜냐하면 그가 무언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야. 그때 그는 내가 더 이상 병원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의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입가에 조롱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 치료를 거부하는 건 고집이에요. 만약 다리를 잃게 되면 수빈과 제가 당신을 돌봐야 할 거예요. 우리만 유지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발을 바라보며 이미 잘 아물고 있는 상처를 확인하고 답장을 썼다. 걱정 마, 결혼식 날 내 돈을 줄 거야. 그들을 대면할 계획은 없었지만 예린과 지훈이 계속 압박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맞서야 할 때였다. 결혼식 날, 나는 의도적으로 밝은 옷을 골랐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남은 돈은 모두 내게 쓸 수 있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리허설 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장 먼 구석에 조용히 앉아 지훈이 수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오늘 돈을 주겠다고 했어. 이제 장애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걱정 마.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곧 신혼부부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축복을 전한 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린은 주변 사람들이 지훈의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칭찬하는 동안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수빈이 지훈과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빈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멀리 떨어져서 구석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큰 벨 소리가 행사장을 울려 퍼졌다. 내가 가져온 에어홀은 소리가 모든 소리를 덮으며 방 안을 울려 퍼졌다. 지훈, 나한테 전화한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훈이 돌아보며 나를 보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의 중요한 순간을 망칠까 두려워서 그는 서둘러 다가왔다. 엄마, 얘 여기 왔어요. 집에서 쉬라고 했잖아요. 그가 속삭였다. 돈을 가져오라고 했잖아. 안 왔으면 어떻게 줄 수 있었겠어. 나는 호루라기를 잡고 소음 속에서도 내 목소리가 방을 뚫고 나갔다. 사실 지훈이 나를 거기서 원하지 않은 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무모하게 행동할 수 없었다. 인생은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자신의 입장을 지켜야 하는지. 만약 그때 지훈과 맞서서 싸웠다면 그 차가운 아들이 무슨 일을 했을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회복되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거다. 인생을 발톱으로 파고든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손님들이 속삭이며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그건 지훈의 입양 엄마야. 진짜 엄마랑은 비교도 안 돼. 생모가 이미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지? 양모는 진짜 엄마처럼 신경 쓰지 않아. 가엾은 지훈. 그녀가 돈을 가져왔다고 했어? 오 마이 갓.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선을 넘었어. 내내 보호해온 지훈이 모든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야? 그 호루라기는 뭐야? 지훈이 당황하자 수빈이 서둘러 그를 진정시키러 다가갔다. 알았어, 지훈. 진정해. 돈 때문에 그냥 머물게 해.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나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졌다. 빨리 돈을 주라, 미경. 나는 수빈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들의 무례함은 믿기 어려웠다. 지훈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돈 안 줄 거면 됐어. 나한테 필요 없어. 진짜 엄마가 낼 거야. 너희 돈 필요 없어. 미경, 돈을 두고 가든지 아니면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진짜로 난리 치고 있네. 그는 아마도 내가 여전히 그를 아이처럼 대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끝없이 인내심 있게. 그는 나를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그가 내가 들고 있던 가방을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 진짜 엄마? 내가 예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분이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있나요?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좋아. 너는 그에게 돈을 줄 거야. 그냥 두고 가. 예린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뒤에 있는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2년 전의 영상이었다. 예린이 지훈에게 차갑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1000번이나 말했잖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문제 아니야. 그 부담을 나에게 넘기지 마. 너희가 입양했잖아. 그는 너희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야. 그를 키울 돈도 없어. 그녀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사랑하는 생모를 찾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10년 전에 이미 찾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예린은 그를 원하지 않았다. 그때 지훈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그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부모가 여전히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는 내 집에서 자라며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는 애정을 기대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예린의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살아온 삶, 화려한 옷과 엘리트 사회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녀가 그 세계로 받아들여주길 희망했다. 지훈은 뒤로 물러서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럴 수는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얘 나를 원하지 않는 거야. 예린이 너에게 자신이 싱글이라고 말한 적 없니? 내가 물었다. 이혼한 게 뭐가 이상해. 너도 이혼했잖아. 그녀가 이혼했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자의 등장으로 그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날카롭게 차려입은 남자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예린을 끌어올려 얼굴에 강하게 때렸다. 내가 너를 위해 수년간 지원해줬어. 돈도 주고 차도 주고 별장까지 줬는데 내 등 뒤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다니. 지훈과 친자 확인을 했어. 끝이야, 예린. 지훈은 그녀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경호원이 그를 발로 차서 밀어냈다. 남자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예린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제야 지훈은 진실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었던 어머니는 단순히 부자의 애인이었다. 그는 다른 남자와의 아이였다. 사생아보다 더 나쁜 존재였다. 그녀를 자신의 지위 상징으로 만들려는 그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지훈, 내가 말했다. 나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타인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청소부로 일하는 것은 결코 내게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한다. 수빈은 내 손에 든 가방을 바라보며 지훈을 밀쳤다. 예린이 상류층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돈은 어디서 나올까? 그 순간 지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엄마, 당신이 옳았어. 모두 내 잘못이야. 당신은 내 유일한 엄마야. 당신은 정말 대단해. 당신을 한 번도 얕보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그를 입양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혼 후 재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렸어야 했어. 대신 그를 먼저 생각했더니 내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썩어버렸어. 돈이 필요해. 좋아.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현금을 한 뭉치 꺼내 공중에 던졌다. 가짜 지폐가 떨어지자 지훈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수빈이 달려와서 가방을 내게서 빼앗았다. 다 가짜야. 미경, 이러는 게 단지 소동을 일으키려는 거야. 명확히 말하겠지만 오늘 돈이 없다면 지훈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넌 단지 청소부일 뿐이야. 나 없으면 내 부모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자격도 없어. 수빈의 부모님은 여전히 차가운 경멸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차분히 공기호각을 집어 들고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여기 온 건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어. 장소와 연애 비용 모두 내가 냈어. 내가 너에게 친절히 대했는데 뒤에서 나쁜 여자라고 욕했지. 이제 진짜가 어떤지 보여줄게. 나는 유자에 올라서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부끄러운 일을 모두 폭로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모든 말을 듣고 수빈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녀는 울며 달려나갔다. 지훈은 수치스러워 보였다.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속삭이며 손가락을 가리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수빈을 쫓아갔지만 내가 아직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날 밤 지훈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경,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원하는 건 단지 너 대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내 체면을 세워주는 거였는데 이제 결혼집을 팔다니. 이게 재정 간섭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그러면 법원에 가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집은 내 돈으로 샀어.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내가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부했잖아. 아파트가 너무 작다고 계속 더 큰 걸 요구했잖아. 이제 내가 직접 사. 행운을 빌어. 은정과 나는 이미 다른 나라로 가는 중이었다. 감사하지 않은 아들과 다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남아 있었고 이제 지원해줄 사람이 없으니 지난 30년간 희생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이 끝나면 지훈이 나를 미워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의 무례함을 과소평가했네요. 그는 소리쳤어요. 이 모든 건 내 탓이야. 수빈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데
너는 휴가를 가다니. 돈을 아끼는 법도 모르냐? 아직 큰 집을 사야 하는데. 저는 그를 무시했어요.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미경, 나한테 말해. 몇백만 원만 줘 수빈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간청에서 협박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천천히 그는 내 변화를 보았습니다. 불신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는 자신을 보호해 주던 어머니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공포는 그를 절망적인 아이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나는 거리를 두고 연락을 끊고 떠났다. 내 삶은 새로운 장으로 들어섰다. 지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비에 빠지지 않았다. 대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저축을 투자해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 지원 기금을 설립했다. 버림받은 아이들과 어려움을 겪는 싱글맘을 지원해 그들이 힘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날 나는 기금 모금 행사 무대에 서서 단순하지만 존엄성 있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의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갈한 옷차림, 밝은 미소. 그 미소 뒤에는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고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목적을 찾았습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것. 행사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순수한 얼굴의 작은 소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고아원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녀 눈높이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가족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이 빛나며 내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온 따뜻함을 찾은 것처럼. 그 순간 사랑과 희망의 흐름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고 나를 기다리는 새로운 삶을 환영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삶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옛 취미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와 정원 가꾸기.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같은 나이대의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봄 오후 주민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캔버스에 색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나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그 소녀로. 내 캔버스에는 햇빛에 휩싸인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그 색상은 선명하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국 가장 밝은 색상은 타인을 위해 살지 않은 색상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제 옆에는 은퇴한 교사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색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에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들과의 시간을 통해 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의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갈망해온 것이었고, 이제 저는 자신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편, 새로운 장을 맞이한 저와 달리 지훈의 세계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저항했지만 수빈은 곧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엄마에게서 돈을 짜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시는 그녀를 믿지 마. 지훈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빈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관계에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예리는 사탕 아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고 그녀는 보석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지훈은 과거에 나에게 가한 잔인함이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심판의 순간이었다. 어느 날, 옛 집에서 옛 물건을 뒤지던 중 지훈은 노란색 통장책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행 비용, 학비, 생활비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각 항목은 내 희생과 끝없는 사랑의 상징이었다.
지호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했습니다. 그 모든 돈은 내 힘든 노동으로 모은 것이었고 오직 그를 위해 저축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내 사랑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거의 자랑스러운 청년이 아니었던 지호는 이제 재정적, 감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관계도 텅 빈 상태에서 그는 완전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빈을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자 지호는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대부분의 물건을 챙겨서 그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삶은 계속 그를 쓰러뜨렸다. 떠나기 직전 그는 예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그가 한때 존경했던 여성은 그를 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지호는 그때 자신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치와 부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10년 후 나는 고아원의 활동실에 앉아 아이들 사이에서 가족과 어머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들의 질문에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란 무엇인가요? 나는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은발과 얼굴에 따뜻한 빛을 비추었다. 내 눈은 차분하고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가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진 듯했다. 나는 다시 삶을 찾았다. 다른 사람의 날개를 말리려고 자신의 날개를 적시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이해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웠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여자가 되었다.